자, 지금부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종합소득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도 앞에 실무 수익 내용들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인데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종합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들려나? 이자 소득이 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넓게 쓰자.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아유, 내가 노파심이 아주 지대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그 소리 했나봐. 이렇게 잘 들어하는데. 어. 야, 여기 소득이라고 써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소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근데 제가 교재에서 나왔던 이 이자 소득과 그 다음에 배당 소득, 이 소득과 소득 금액자가 붙으면 용어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종합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여기에 종합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소득에서요 기본적으로 뭐를 갖다가 빼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그냥 통으로 다 묶어버릴까? 여기 이 6가지 소득에서요 비과세하고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들 되면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설명해 드렸던 것들 있죠. 그게 다 여기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었었어요. 분리과세라는 뜻은 이 종합소득 세금 계산할 때 여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과세 항목들을 뺀 그 금액을 우리 부르는 명칭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빼주고요. 빼기. 그러면 계산되는 그 금액,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이라고 용어로 써요. 그래서 총수입금액, 계산되는 시기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고요. 이 총수입금액에서 두 가지를 갖다가 또 빼주게 되는데 얘도 기본적인 틀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나오는 거죠. 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빼느냐면 필요 경비라는 거, 발생한 그 경비를 갖다가 비용으로서 인정해주고 세금을 갖다가 당연히 내지 않는 것들이 항목들인 거죠. 필요 경비를 빼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여기 소득 공제라는 말을 써요. 소득 공제를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계산되는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타난 금액이 얘를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요 배당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근로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금액, 마지막으로 이를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하나 띄어서 설명은 해 놓았지만 소득세법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이렇게 구분을 쫙 해갖고 한꺼번에 표시해주는 교재는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인 소득 금액을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해당되는 걸 갖다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질문을 한다는 말이죠. 일단 제가 설명해드렸던 용어 중에서 용어 전체를 하나씩 뜯어서 구분을 해드리면, 여기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얘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고 나와있죠.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금융소득, 시험 문제에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개념이 용어 자체도 구분을 못하는데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언감생심, 그거는 지금 농담이 지나친 거고. 이래서 세법에 대한 용어들은 처음 배우실 때 용어부터 구분을 아주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여기 계산된 금액을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이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자소득과 그 배당소득에서 또는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 각 항목마다 제가 진도 나가면서 비과세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근로소득 할 때 배우셨다면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아니 비과세죠, 분리과세는 나중에 하고 비과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는 뭐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놓을게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여러분이 배운 것 같고 이런 게 비과세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놓는 거예요. 근로소득에서요, 비과세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대표적으로 10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 세 번째, 육아 수당,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다면 생산지 근로자, 생산지 근로자들의 야간 근로, 뭐 이런 것들 얘가 기본적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은 다 빼준 다음에 총 수익금액이라고 부르더란 말이죠. 근데 연말정산할 때는 여러분은 근로소득만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연말정산할 때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총급여라는 용어로 여기서 썼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6가지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좀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비과세 항목이에요. 얘기해드리는 이 비과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그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시험 문제 보실 때 헷갈리지 않게 바로바로 그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 이것도 안 배웠냐고요? 물론 배웠죠.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겠고요.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디서만 기억나면 돼요? 자격시험 들어가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근로소득에서의 대표적인 여기 분리과세 항목은 여기 이번에다가 똑같이 써놓을게요. 근로소득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아니 분리과세 항목은 일용직 급여예요. 일용직 급여는 연말정산하지 않고 바로 일용직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은 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일용직 급여가 여기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분리과세.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에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총급여,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랍니다.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여기 총급여였었단 말이죠. 이 총급여에서 지금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공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근로소득을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줬습니까?
소득공제를 공제해 줬습니까? 이것도 질문이란 말이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6가지의 소득 중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득들은 어떤 건지요? 총 6가지 종합소득 중에서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은 어떤 건지요? 이게 다 물어보는 질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전체 항목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은 빨라지는데,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교재만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걸 갖다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예요.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교재 보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요. 여기다가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지금 6가지 소득 중에서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여기다 써놓을까요? 근로소득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얘도 마찬가지 2가지가 바로 소득 중에서 소득공제에 적용돼서 그 금액들을 제해주는 항목이 된답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 이 2가지. 반면에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은 어떤 게 여기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필요경비는 여기 사업소득하고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그 소득, 발생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필요 경비를 여기 적용시키는 소득이 얘네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6가지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4가지가 여기 지금 써져 있죠. 그럼 여기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나요?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나요? 얄짤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총수입금액하고요, 총수입금액과 여기 금융소득 여기 그냥 소득금액이 소득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그냥 일치하는 그런 여기 총 수입 금액과 여기 소득 금액이 일치하는 똑같은 그 소득에 이렇게 일치하는 소득은 다음 중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거 바로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 받을 때 필요경비 발생할 게 있나요? 돈만 넣어놓으면 생기는 거잖아. 발생 안 해요. 배당소득도 뭐 할 거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요, 총수익금액과 여기 금융소득금액이 일치해요. 왜? 중간에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아무리 이걸 무작정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배경의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알아듣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봐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들은 돈 쓰게 되면 증빙서류들 직원들한테, 회계담당한테 주겠죠. 그러면 경비, 비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겠어요? 환관비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그런 증빙서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소득 중에서 빼주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 썼던 것들 영수증, 증빙서류 갖고 와서 다 회계 처리하고서 비용 처리하겠죠. 그죠? 바로 이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우리 재무회계에서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배웠어요.
그럼 사업소득은 당연히 비용을 갖다가 회계 처리해서 비용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로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표적인 게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것은 로또 당첨금이니까. 그러면 로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첨이 돼요? 당첨되기 위해서 뭐부터 사야 돼요? 공짜로 줘요 가면? 돈 내야 되잖아. 그게 필요경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증빙서류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여기 사업소득 금액이나 그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일종의 우리 돈 받기로 했던 월급이잖아요. 월급에서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빙서류 일일이 생활할 때마다 영수증 다 지출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소득자들은 그거 갖고 돈 생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금소득과 월급처럼 나오는 특징이 그거죠. 여기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 소득들은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죠.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여기 근로소득금액 또는 여기 연금소득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6가지 종합소득에서 어떤 경우에 필요경비를 적용해주고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는 얘기 지금 다 설명됐죠. 그리고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적용하지 않는 소득 2가지 있다 그랬죠. 걔는 뭐라고요?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건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물론 여기서도 또 다시 정리할 거예요. 6가지 소득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또 제가 체크해 놓은 항목들은요 여러분들도 잘 암기를 해 놓으시고 최소한 먼저 읽어 보셔야 돼요. 교재를 거기 소득세 이론이 몇 페이지나 되나 봐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139페이지까지 페이지수로 꼴랑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종합 뭐죠? 연말정산이라든지 소득세를 배웠다면 그래도 이 정도 말귀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될 거고 또 실무에서 업무를 갖다가 보시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1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제가 정리를 갖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교재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자소득이라고 앞으로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구분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써놓은 건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11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이자소득의 범위 그래서는 이런 것들은 이자래요.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외울래요? 보통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한 거 듣고 그 다음에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나오는 많은 그 구분 내용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이자라고 여러분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여기서 키워드는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액.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가 이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구분 가능하잖아. 여지껏 배웠던 것들이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 받았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배당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거 이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자. 그다음에 할인료. 내가 지금 500만 원 3개월 후에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채권을 살 때 지금 480만 원만 내면 그 채권을 주겠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그 증서 가지고 오면 500만 원 주겠대요. 그러면 나는 3개월 후에 500만 원 받을 건데 지금 480만 원만 냈죠. 그리고 그 채권 받았잖아. 그럼 그 20만 원은 뭐겠어요? 그게 할인료예요. 내가 선이자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채권 가져가서 500만 원 주세요. 그럼 그 500만 원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자 성격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나열된 것 중에서 지금 한 1, 2번 드릴 테니까 내가 읽어보고서 이건 이자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하세요. 그럼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그런 용어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면 여러분이 이자인 거 금방 알아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자 소득이라고 구분한 것 중에서 여기 제가 2개만 딸랑 띄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여기엔 어디를 봐도 지금 이자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뭔 소리래? 여러분이 한글을 읽어봐도 얘가 이자라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은 저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받는 게 이거 이자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고 문제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2가지 용어부터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자 소득의 범위 그거를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읽어보라고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자인 줄 아는 걸 굳이 외워요. 외워야 될 거는 얘 2가지 단어예요. 자, 일단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설명합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장 공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의 그 계급, 그 등급에 따라서 사원, 그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 따라서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조회라는 걸 갖다가 보통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의 경조사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 상조회에서 일정한 회비를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저 다닐 때는 사원 5,000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대리 10,000원. 델리가 아니라 대리 10,000원. 그 다음에 과장은 5,000원씩 했으니까 15,000원 증가. 그 다음에 차장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회비를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모았다가 직원들이 경조사가 생기면 여기서 돈을 꼬집어서 주면 되죠. 그런데 사실상 그 회사에서 말이에요, 경조사가 생기면 돈 자기가 알아서 경조사 그 비를 갖다 얼마씩 내야 되는 게 이거 참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5만원, 어떤 사람은 3만원, 어떤 사람은 2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 나가는 것도 사실상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더란 말이죠. 근데 이런 회비를 이렇게 내놓으면 전체 상조의 이름으로 돈을 경조사비를 주니까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상조회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은데 말이죠. 자,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상조회에서 퇴사하는 직원들한테도 일정하게 위로금을 줘요. 그걸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 축하금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갈 때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그럼 결혼했으면 축의금 나왔겠죠.
축의금이 물론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3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지금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면 축의금은 3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5천 원씩 돈 회비로 냈던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껏해 6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성조에 직원이기 때문에 회원이다 보니까 그런 등등을 혜택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아무런 경조사가 없어서 돈만 열심히 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경조사비를 받고 내고 하다가 퇴사할 때 제가 받았던 건 얼마죠? 한 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냈던 회비도 있었겠지만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지껏 냈던 금액은 3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받은 건 50만 원이야. 2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 금액은 뭘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 그럼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이해가 빠르죠. 자, 그러면 정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직장 공제가 규모가 큰 곳이 있답니다. 그럼 직장 공제회는 어떤 회사에서는 그 돈 직원들한테 회사하고는 관계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놓은 곳인데 일종의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직장 공제회에서 뭐 매장 같은 거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장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보다 나중에 거기 탈퇴를 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가 받는다면 직장 공제에서 운영하는 매장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내가 퇴사할 때 직장 공제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직원일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갈 때 1,200만 원을 주네. 아싸, 200만 원 벌었죠. 그게 뭐다? 이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식 명칭은 그런 거지만 상조회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우리 주변에서 그나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라 제가 요걸로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뭘로 본다?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는 그 기관은 반드시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돼요. 200원 꼴랑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비영업대금의 이걸로 생각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거 얘기 많이 썼었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이자는 받겠죠. 돈을 빌려 주었으니. 그래야요, 안 그래야요. 그럼 이자를 받으면 당연히 얘도 이자이기는 한데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영업과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자를 받는다면 걔를 갖다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앞으로 하셔야 될 거, 일반적인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율은 14%예요. 몇 퍼센트라고요? 14%. 이제는 이런 퍼센티지 하나씩 기억하세요. 근데 이 14%는요, 소득세만 14%예요. 원천 징수할 때는 여러분 월급에서 소득세만 떼어요? 지방소득세도 떼어요? 그거 떼죠? 지방소득세는 몇 퍼센트예요? 소득세도 10%예요. 그럼 여기 소득세가 14%라면 지방소득세는 얼마겠어요? 1.4%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4%. 왜? 14%에 10%면 얼마예요? 1.4잖아. 이해 안 돼? 돼요? 돈으로 해줄게요. 여러분이 여지껏 재무회계 배우시면서 회사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우리 회사에 이자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했던 금액이 있었죠. 그게 딱 15.4%예요. 그거 계산해서 띈 거예요. 그냥 띈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기억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자가 통장에다가 돈을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니 지금 10만 원의 이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을 해서 지금 얼마가 입금됐냐면 8만 4천 맞나? 84,600원. 이 숫자 눈에 익어요? 안 익은데요. 자, 대변에다가는 이자가 얼마였대요? 이자 수익이 10만원이었대요. 그럼 이자가 지금 10만원이라면 우리 통장에 당연히 10만원이 다 안 들어오죠. 금융위원회에서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럼 원천징수한 금액이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원천징수했던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우리 거를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선납 세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15,400원이었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10만원에 대해서 14% 여기 이자 소득세를 계산하면 금액이 14,000원 나오죠. 14,000원의 10%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면 금액이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그죠? 재무회계에서 시험 문제 냈던 이자와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 다 띱니다. 그걸 예제로 내고 있고요. 그냥 만들어낸 숫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할 때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세율은 몇 퍼센트다? 기억하셔야 돼요. 14%. 그건 소득세만. 지방소득세는 그 14%의 10%인 1.4.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가 반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있잖아요. 원천징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15.4%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내보내 줘야지 돼요. 근데 얘는 금융기관일 때 일반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지금 금융업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금융업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그 소득세는요 14%가 아니라 더 높아요. 왜? 금융업이 주업이 아닌데 이자 소득의 비영업대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냐면 25%예요. 소득세가 몇 퍼센트라고요? 25%. 근데 25%에 지방소득세도 있죠. 지방소득세는 또 여기 10%니까 몇 퍼센트를 더해줘야 돼요? 2.5%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런 비영업대금을 갖다가 빌렸다면 돈을 갖다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익을 보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우리가 돈 빌린 걸로 해서 한번 계산을 아니죠.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을 때 얼마를 지급받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단기대여금으로 빌려준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고 얘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기로 했느냐면 아니죠. 이자를 100만원 받았다고 할게요. 이자가 6개월 이자를 지금 받았을 때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썼던 거하고 똑같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100만원 잠깐만 자, 돈 들어오는 거는 지금 72만 5천원 이만큼은 돈이 들어오겠죠.
대변에다가 우리 이자 소득은 얼마, 이자 수익은 얼마였었어요?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이었다면서요. 그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얘가 뭐냐고요? 이자 비용이에요. 선납세금이에요.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는 쪽에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돈을 받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는 그 회사에서 우리 걸 원천징수했을 거예요. 얼마를? 27.5%를. 그럼 우리는 세금을 먼저 낸 거죠. 뭐라고 쓰기로 했어? 선납 세금으로 해서 얼마라고 쓰면 돼요? 27만 5천 원. 왜?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얼마에 계산하니까? 27.5%를 계산하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가 결정되면 결정된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니까 지금 우리 배워놓은 과정이 지방소득세 배우고 있어요. 소득세 배우고 있어요. 소득세 배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득세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방소득세는 알아서 계산하면 될 거고 얘는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빌린 돈에 대해서 돈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100만원 돈을 빌려온 거예요. 이자를 100만원을 지금 지급해야 돼. 반대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100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받을 때야 이자 수익이지만 우리가 100만원이라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100만원이 발생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주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반대로 72만 5천 원을 이체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금 우리가 원천징수 해야 되잖아요. 계속 뭐라고 써야 돼요? 27만 5천 원은 예수금으로 띄어놔야 되죠. 자, 우리 거를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서 거기 세금, 이건 우리가 납부해야 되잖아. 내 돈이에요? 아니잖아. 거래처 100만원 이자 비용 줄 거 해서 지금 예수금으로 띄어놨으니까. 그럼 두 가지 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거는 실무에서도 자격시험 재무회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자 소득은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세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14%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소득세만 얘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몇 퍼센트예요? 25%. 더 높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비과세 이자소득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비과세는 소득들마다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랬었어요. 이자를 받았는데 세금을 증서하지 않겠대요. 어떨 때 그렇게 좋은 게 이런 거 있다면 빨리 가입해야 되겠죠. 이자 받는 거. 첫 번째, 공익 신탁 목적으로 돈을 갖다가 예탁했다면, 공익 목적이라면 여기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다가 신탁에다 맡겨놓고 이거는요 우리 그 아이들 선천적으로 심장병 있는 아이들한테 이 돈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치료 좀 해주세요. 공익 목적이죠. 그리고 신탁 돈을 100억을 맡겨놨어요. 그럼 100억을 넣어놨으니 매년 돈이 이자가 발생하겠죠. 거기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증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러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증수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민이나 어민들이
목돈 마련 저축을 위해서 가입하는 예금 이자들 있죠. 농민들, 어민들이 목돈 저축 마련을 위해서 가입했을 때 이자 발생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 해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얘들 이자 면제해 주겠대요. 비과세겠대요. 그럼 가만히 세 가지 이자가 생기는 항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과세 주겠다고 하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공익신탁, 두 번째는 농어민, 세 번째는 노인과 장애인. 그럼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자와 관련돼서 이런 항목들이 발생하면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비과세 항목들은 이렇게 별표로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죠? 이런 거 잘 체크해 놓으라고요. 굳이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지금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엔 배당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이자는 채권이나 그 다음에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지만 배당소득은 채권 대신에 뭐를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와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잉여금 우리 많이 배웠죠? 그게 자본잉여금이 됐던 그 다음에 이 잉여금이 됐던 그런 잉여금 남은 거에 대한 배당은 주식에 대한 용어고요. 분배금은 여기 주식 법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기업인 경우 사용된다고 치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분배금, 의제 배당은 법인 때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런 건 상관없이 다 배당이란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배당금도 일반적인 원천 징수 세율, 소득세율은 똑같이 14%예요. 몇 퍼센트? 14%.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교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출자 공동사업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우리 흔히 동업자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죠? 자본금을 같이 내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나는 사업 모르거든. 내가 돈만 투자할 테니까 돈 벌어서 돈 일부 남으면 나 줘. 그럼 그게 일종의 배당이잖아요. 또는 분배금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출자 공동사업자는 동업자예요. 근데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안 했을 때는 배당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지라. 자,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재에서 이 내용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랍니다. 출자를 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처음 지금 소득이라는 거 종합소득 6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용어에 따라서 지금처럼 배당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봐요. 동업자인데 이 사람은 돈만 내고 사업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주주하고 똑같은 거죠. 주주하고 똑같으니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면 그 사람한테 돈 나눠주겠죠.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동업자가 자기도 사업하겠다고 해서 이 회사에는 지금 사장이 둘이에요. 그럼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이익 분배금을 나누어 가졌어요.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얘는 배당이라고 불러요?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겠어요? 그건 사업소득이야. 시험 문제에서 구분하는 게 바로 이거 구분하래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 의미도 모르는데. 그죠? 출자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참여하지 않고 여기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배당소득이고 배당소득 구분이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 6가지 제가 지난부터 계속 종합소득 순서대로 꼭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 여러분 손익계산서 기억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출제가 많은 거니까. 근데 그게 먼저 틀이 구분이 안 되면 뒤에 누가 물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 이번에 여러분 여기 시험 보러 가셨을 때 FAT 1급 볼 때 문제 보고서 생각나는 거 좀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들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허물나게 다 나왔잖아. 아니었어요? 외우라는 거 외우면 최소한 여러분 자격증 딸 때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라는 거 꼭 읽어보세요. 문제 풀라는 거 문제 풀어보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근데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좀 있으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거시기를 할 텐데 굳이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근데 자격증 한번 보내는 시간 동안에 꼭 따보고 싶다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하는 거시기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면 한번 따보세요. 이 시간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벌써 우리 얼마큼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미주씨가 세무사회 시험도 해보고 싶다고 저렇게 욕심을 빨끈하게 내니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되는데 전 여러분이 말하면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힘들까봐 걱정이긴 한데 힘들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가겠다는데 뭐. 또 내가 가이드 해줄 수 있으니까 해드린다는데.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이 따보세요. 느껴지는 게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9일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확실히 수업 중간에요. 시험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나잖아요. 수업 분위기 확 달라져요. 아주.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29일날 발표하고 일주일 있다가 종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자격증 시험 또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되게들 열심히 하고 취업을 안 하려고 들어. 자격증 따봤으니까 자격증 따고 또 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거 따고 그냥 취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적을 잊어버린 거야.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거 땄으면은 취업부터 하셔야지 돼요. 근데 꼭 그 자격증 홀릭들이 몇 명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취업 담당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어. 또 공부한대. 집에서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자격증 그만 따고 이제 취업하라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래서 배당소득에도 보시면은 비과세 배당소득은 또 뭐겠어요? 비과세 배당소득도 돈만 내서 이자 받은 게 공익신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갖다가 기부할 수도 있어요. 신탁으로 맡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서 여기 뭐가 나와요? 배당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안철수 씨도 거기 안랩 있죠? 거기 지분을 갖다가 주식으로 그 재단에다가 신탁해놨어요. 1,7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그러면 배당금이 안랩에서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 돈 갖고 재단 무슨 좋은 일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배당금 세금 매기겠어요? 안 매기겠어요? 그래서 비과세예요. 아까 그 농민이나 어민들은 뭐 주식 사지 말란 법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사주도 그건 법적으로 상장하는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일정한 비율을 배분하게 돼 있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해준다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자하고 배당은 같이 묶어서 비과세 생각하면 굳이 많이 외우지 않더라도 금방 골라낼 수 있으시겠죠. 공익, 신탁,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가, 어가, 그 다음에 우리사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그 다음 파트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